안녕하세요, 여러분. 푸틴이 계엄령 카드를 검토하는 순간 러시아가 더 강해진 걸까요? 아니면 기존 방식으로는 전쟁과 국민을 동시에 통제할 수 없다는 고백이 시작된 걸까요? 먼저 분명히 짚고 가야 해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국 계엄령을 선포하기로 결정했다는 공식 발표는 아직 없습니다. 크렘린이 9월 국가두마 선거 직후 계엄령을 시행한다는 문서도 공개되지 않았어요. 다만 러시아 독립 매체 베르스트카와 메두자가 정부와 의회, 안보기관 주변에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계엄령, 선거 연기, 추가 동원 방안이 내부에서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결정은 아니지만 선택지로 올라왔다는 사실 자체는 가볍지 않아요. 왜 하필 9월 선거 이후일까요? 계엄령이 필요하다면 전선 때문일까요? 아니면 전쟁을 견디는 러시아 사회의 한계 때문일까요? 오늘은 이 문제를 표면과 동기, 그리고 결과의 세 층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하나 먼저 드리면 지금 가장 현실적인 위험은 내일 당장 전국 계엄령이 선포되는 장면이 아니에요. 계엄령이라는 이름은 쓰지 않은 채 검열과 이동 제한, 추가 동원, 산업 통제를 하나씩 강화하는 사실상의 전시체제가 더 먼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크렘린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푸틴은 국가두마 선거일을 9월 20일로 정했고 투표는 9월 18일부터 사흘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은 선거가 예정대로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고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도 가을 추가 동원설을 우크라이나 측의 허위 선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논란은 끝난 것 같죠. 선거는 치르고 동원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공개 발언은 정책 결정의 최종 결과를 보여줄 수는 있어도 내부에서 어떤 선택지를 검토했는지까지 지워주지는 못합니다. 특히 전쟁 중인 권위주의 체제에서 가장 민감한 정책은 시행 직전까지 부인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그렇다고 모든 부인을 거짓으로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부인의 진위를 점치는 일이 아니라 왜 크렘린이 이 주제에 공개적으로 반응해야 할 만큼 계엄령과 동원설이 커졌는지를 보는 겁니다. 메두자의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부 안국 지도부와 국가근위대 수장 빅토르 졸로토프를 포함한 강경 안보 인사들은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드론 공격과 국내 치안 부담을 이유로 선거 연기 가능성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반대로 세르게이 키리엔코와 알렉세이 그로모프를 중심으로 한 크렘린 정치 관리 라인은 선거를 예정대로 치러야 한다는 입장에 더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어요. 선거를 연기하면 위기를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고 예정대로 치르면 체제가 여전히 정상적으로 움직인다는 장면을 연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논쟁은 단순히 선거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러시아 권력 내부에서 두 가지 통치 방식이 경쟁하는 겁니다. 하나는 선거와 여론조사, 정당 조직을 이용해 안정이 유지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방식이에요. 다른 하나는 안보기관의 권한을 키우고 이동과 정보, 경제활동을 직접 통제해 안정을 강제로 만드는 방식입니다. 말로는 둘 다 안정이지만 하나는 동의를 연출하고 다른 하나는 복종을 확보해요. 위기가 커질수록 두 방식의 거리는 빠르게 좁아집니다. 9월 선거가 위험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푸틴 정권은 국민의 반발이 예상되는 결정을 선거 뒤로 미뤄온 전례가 있어요. 2022년 9월 부분 동원령은 지방선거가 끝난 지 열흘 남짓 지난 뒤 발표됐습니다. 먼저 선거를 통해 정치적 통제력을 확인하고 그 다음 국민에게 비용을 요구한 셈이죠. 국민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처럼 보인 뒤 실제 선택지는 정부가 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정도로 순서가 정확하면 우연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해요. 이번에도 가능한 계산은 비슷합니다. 통합러시아당이 선거에서 승리한 뒤 계엄령의 일부 요소나 추가 동원을 발표하면 크렘린은 이를 새로 확인된 국민적 지지에 기반한 조치처럼 포장할 수 있어요. 반대로 선거 전에 강경 조치를 꺼내면 투표율과 지역 엘리트의 충성도, 도시 중산층의 반응을 예측하기 어려워집니다. 푸틴에게 선거는 민주주의의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행사가 아니라 불확실성을 측정하고 관리하는 행정장치에 더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모든 원인은 선거와 정당 지지율 때문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통합러시아당의 지지율이 내려가고 있으니 안보 라인이 선거를 부담스러워한다는 설명은 꽤 그럴듯합니다. 여기서 이야기를 끝내면 간단해요. 푸틴은 선거를 치른 뒤 통제를 강화할 것이고 계엄령 논의는 선거 관리용 압박카드였다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선거가 단지 정치적 명분의 문제였다면
왜 계엄령 논의와 함께 추가 동원, 군 계약병 모집, 지역 예산, 드론 방어, 민간 산업 동원이 동시에 거론되고 있을까요? 정치 일정은 표면이고 그 아래에는 사람과 돈, 생산 능력을 한꺼번에 끌어모아야 하는 전쟁의 물리적 압력이 있습니다. 크렘린이 두려워하는 건 야당의 선거 승리가 아니라 현재 방식으로 전쟁을 계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계산이 틀어지는 순간이에요. 독일 국제안보문제연구소의 야니스 클루게가 러시아 지방정부의 예산 지급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에 신규 계약병 보너스를 받은 사람은 약 7만 1200명으로 추산됐습니다. 하루 평균으로는 약 800명이고 전년 같은 기간보다 약 20% 줄어든 수준이에요. 러시아 지방정부들은 계약금과 수당을 계속 올리고 있지만 돈을 더 얻는 것만으로 필요한 인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물론 반대되는 공식 수치도 있습니다. 메드베데프는 상반기에 약 20만 명이 군 복무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어요. 이 숫자가 같은 기준으로 집계됐다면 2분기 모집이 상당히 회복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정부가 지역별 계약금, 지급자, 재계약자, 자원 입대자, 다른 군조직 편입자를 어떤 방식으로 분류했는지 충분히 공개하지 않고 있어 두 수치를 정확히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은 확인됐다고 말해서는 안 돼요. 다만 숫자의 세부 기준이 불투명하다고 해서 압력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지방정부가 계약금을 반복해서 올리고 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하며 징병과 계약 절차를 전산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바꾸는 건 모집 비용과 행정 부담이 커졌다는 뜻이에요. 정말 사람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면 왜 보너스는 계속 올라가고 왜 모집 체계는 더 촘촘해져야 할까요? 해명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구조적 불안이 더 선명해지는 국면입니다. 계엄령의 법적 의미도 정확히 봐야 합니다. 계엄령은 단순한 야간 통행금지 조치가 아니에요. 러시아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연방평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특정 지역이나 전국에서 이동을 제한하고 집회와 정치 활동을 통제하며 통신과 언론에 대한 검열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민간 차량과 시설을 국방 목적으로 동원하고 기업의 생산 우선순위를 바꾸며 노동력을 방위산업이나 필수 시설에 배치하는 조치도 가능해져요. 연방평의회는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최장 48시간 안에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식상 의회의 승인 절차가 남아있지만 현재 러시아의 권력 구조에서 연방평의회가 푸틴의 결정을 정면으로 거부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요. 실질적인 장벽은 법률이 아니라 정치적 비용입니다. 계엄령을 선포하는 순간 크렘린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제한된 작전이며 러시아 본토의 일상은 안전하다는 기존 설명을 스스로 뒤집게 됩니다. 법적 문은 쉽게 열릴 수 있지만 그 문을 통과한 뒤 국민에게 보여줄 장면이 너무 무거운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선거가 자동으로 전면 취소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러시아는 이미 계엄령이 적용되는 일부 지역에서도 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따라서 푸틴은 선거를 완전히 없애지 않고도 투표 지역과 방식, 정보 환경, 이동 조건을 통제할 수 있어요. 겉으로는 투표함이 남아있는데 투표를 둘러싼 사회는 훨씬 더 군사화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형식은 유지하고 선택의 공간만 줄이는 방식이죠. 참 편리한 제도입니다. 이제 돈의 문제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러시아의 올해 상반기 연방재정 적자는 약 5조 7,300억 루블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어요. 이는 애초 편성된 연간 적자 목표인 약 3조 7,900억 루블을 이미 크게 넘어선 규모입니다. 러시아 정부는 연간 적자 전망을 약 4조 8,300억 루블로 확대했지만 상반기 흐름만 놓고 보면 추가 조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전쟁은 전선에서만 탄약을 소비하는 게 아니에요. 예산의 여유와 미래의 선택지도 함께 태웁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러시아의 2026년 군사비를 약 14조 9천억 루블, 국내 총생산의 약 6.3% 수준으로 추산했습니다. 이 돈에는 무기 생산과 병사 급여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전사자와 부상자 보상, 계약병 보너스, 점령지 운영, 방공망 확충, 군수 수송, 전쟁으로 손상된 시설 복구 비용까지 이어집니다. 병력이 부족해질수록 계약금이 오르고 드론 공격이 늘어날수록 후방 방공 비용이 커지며 민간 경제가 약해질수록 세금과 국채, 복지 조정의 부담이 국민에게 넘어가요. 재정 압박은 석유와 가스 수입만으로 자동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에너지 가격과 제재 회피 비용, 운송 할인,
민간 부문의 성장 둔화가 동시에 작용하면 전쟁 지출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곳에서 돈을 끌어와야 해요. 그 선택지는 증세와 국채 발행, 국부 펀드 사용, 복지와 지역 개발 예산의 축소, 민간 기업에 대한 사실상의 부담 전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국방 예산의 숫자로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병원과 학교, 지방 인프라, 가계 소득의 문제로 바뀌어요. 전쟁의 비용은 늦게 도착할 뿐 사라지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계엄령은 치안 조치가 아니라 경제 운영 방식이 됩니다. 국가는 기업에 무엇을 생산할지 요구하고 노동자가 어디에서 일할지 제한하며 자금과 자산의 이동을 통제할 수 있어요. 전쟁이 길어질수록 자발적 계약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을 행정명령으로 메우려는 유혹이 커집니다. 전쟁은 특별 군사 작전이라고 부르면서 사람과 공장과 은행에는 특별하지 않은 희생을 요구하는 셈이죠. 이름만 가볍고 청구서는 무겁습니다. 러시아 국민과 크렘린 사이에는 오랫동안 하나의 암묵적 거래가 작동해왔어요. 국민은 전쟁 자체를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거나 정치에서 거리를 둡니다. 대신 정권은 대도시의 일상과 소비, 가족의 안전을 가능한 한 전쟁에서 분리해줘요. 우크라이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모스크바의 식당은 열리고 휴양지는 운영되며 자녀가 강제로 전선에 끌려가지 않는다는 믿음이 이 거래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드론 공격과 러시아 방공망의 대응이 이 경기를 흔들고 있어요. 8월 3일 흑해 연안 겔렌지크 인근 아레이포시포프카의 해변 지역에서는 드론 추락으로 어린이 3명을 포함해 7명이 숨지고 약 40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우크라이나의 공격이라고 주장했지만 해당 드론이 방공사격이나 전파 방해 과정에서 통제력을 잃었을 가능성도 제기됐어요. 정확한 경위는 독립적으로 완전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책임 소재가 최종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과 별개로 러시아 사회가 받은 충격은 분명합니다. 공항이 반복적으로 운영을 중단하고 정유시설과 군수공장이 공격받으며 안보를 이유로 휴대전화 인터넷이 끊기고 있어요. 전쟁은 더 이상 국경 밖의 화면 속 장면이 아닙니다. 휴가 일정과 항공편, 통신, 물가, 가족의 안전을 직접 건드리기 시작했어요. 전쟁을 국민에게서 떼어놓으려던 푸틴의 통치 공식이 처음으로 실생활에 압력을 받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푸틴 정권이 곧 붕괴할 것이라고 뛰어넘어 말합니다. 하지만 공개된 여론조사만 보면 그런 결론은 아직 성급해요. 러시아 여론조사기관 부치옴이 7월 24일 공개한 조사에서 푸틴에 대한 신뢰는 약 71.1%였고 통합 러시아당 지지는 약 32.7%였습니다. 푸틴 개인과 집권당 사이에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는 셈이에요. 이 격차는 푸틴에게 위험이면서 동시에 안전장치입니다. 경제와 행정에 대한 불만이 커져도 많은 러시아인은 책임을 지방관료나 장관 통합 러시아당에 돌리고 푸틴 개인은 문제를 해결할 최종 중재자로 남겨둘 수 있어요. 러시아 권력은 실패의 책임을 아래로 흘리고 충성의 성과는 위로 올리는데 매우 익숙합니다. 책임은 흩어지고 권위는 집중되는 아주 효율적인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푸틴이 당장 전국 계엄령을 선택할 가능성만 강조하면 핵심을 놓칠 수 있습니다. 공식 계엄령은 러시아 국민에게 지금까지의 특별 군사작전이 사실상 국가 전체의 전쟁이었다고 인정하는 순간이에요. 대도시 중산층과 젊은 기술 인력의 해외 이탈을 다시 촉발할 수 있고 기업과 지방정부의 불만도 키울 수 있습니다. 푸틴은 더 많은 통제 권한을 원하지만 그 통제의 대가로 자신의 안정 신화를 깨트리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2022년 부분 동원 당시 러시아에서는 징집을 피하려는 대규모 출국 행렬이 나타났습니다. 카자흐스탄과 조지아, 핀란드 등으로 향하는 국경과 항공편이 혼잡해졌고 기술 인력과 전문직의 이탈이 경제에 부담을 줬어요. 푸틴이 그 뒤 전국적 동원보다 고액 계약금과 지역별 모집에 더 의존해온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병사를 더 얻으려다 세금을 내고 공장을 돌릴 사람을 잃으면 동원은 군사적 해법이면서 동시에 경제적 자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이자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이름 없는 계엄 체제입니다. 선거는 예정대로 치르고 이후 인터넷과 언론 통제를 강화하며 전략 산업 노동자의 이동을 제한하고 군 계약 모집과 예비군 훈련을 확대하는 방식이에요. 기업에는 국방 주문을 우선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지방정부에는 더 많은 모집 인원과 비용을 떠넘길 수 있습니다. 법률과 행정명령을 조각조각 사용하면 계엄령이라는 충격적인 단어 없이도 상당 부분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제한적 추가 동원입니다.
전국적인 부분 동원령을 다시 발표하기보다 특정 지역과 직종, 연령대의 부담을 집중하는 방식이죠. 계약병 모집을 형식상 자발적으로 유지하되 공공기관과 기업, 지방정부가 사실상 할당량을 채우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지원이라는 이름 아래 거절하기 어려운 압력이 작동하는 구조예요. 강제가 아니라 선택이라고 설명하지만 선택하지 않았을 때의 비용을 국가가 정하면 그건 이미 자유로운 선택과 거리가 멉니다. 세 번째는 전국 계엄령과 대규모 동원의 결합입니다.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단정할 근거는 아직 부족해요. 하지만 전선에서 중대한 패배가 발생하거나 모스크바와 주요 산업도시에 대규모 공격이 이어지거나 병력 충원과 재정이 동시에 흔들릴 경우 검토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크렘린이 국민의 반발보다 전선 붕괴를 더 큰 위협으로 판단하는 순간 지금까지 피했던 비용을 감수할 수 있어요. 여기서 한국이 이 문제를 먼 유럽의 전쟁으로만 봐서는 안 되는 이유가 나타납니다. 러시아가 자국민의 추가 동원을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워할수록 외부 인력과 무기 공급에 대한 의존은 커질 수 있어요. 러시아와 북한은 이미 군사협력을 공개적으로 강화했고 북한군의 러시아 지원 사실도 양측에 의해 인정된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러시아가 북한군 약 3만 명의 추가 파병을 원한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한국 정부는 7월 말까지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징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어요. 확인되지 않은 추가 파병설을 사실처럼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러시아의 병력 압박이 커질수록 북한이 제공할 수 있는 포탄과 미사일, 노동력, 병력의 전략적 가치는 상승합니다. 그 대가로 북한이 위성, 미사일, 방공, 잠수함, 전투 경험과 관련된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도 커져요. 러시아 내부의 인력 부족이 한반도의 군사 균형과 직결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모스크바가 사람을 구하는 방식이 서울의 안보 비용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계엄령은 강한 정권이 자신 있게 꺼내는 칼이 아닙니다. 기존 방식으로는 전쟁과 국민을 동시에 관리할 수 없을 때 기대는 비상지팡이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해요. 맨 앞에서 푸틴이 계엄령 카드를 검토하는 것이 힘의 과시인지 약점의 고백인지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흐름을 보면 질문 자체를 조금 바꿔야 해요. 푸틴이 계엄령을 선포할 것인가만 볼 게 아니라 러시아가 이미 어느 정도까지 계엄령과 비슷한 방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는지를 봐야 합니다. 인터넷 차단, 군 관련 데이터 통합, 계약병 보너스 인상, 산업 통제, 국가 근위대 역할 확대가 각각 따로 보이면 행정조치에 불과하지만 한 방향으로 모이면 전시국가의 골격이 됩니다. 9월 선거 전후로 확인해야 할 신호도 분명해요. 연방평의회가 갑작스럽게 소집되는지, 이동과 통신을 제한하는 대통령령이 나오는지, 지방의 계약병 보너스가 다시 급등하는지, 전략산업 종사자의 출국과 이직이 제한되는지 봐야 합니다. 국가근위대와 연방보안국의 권한이 확대되는지, 국방비와 적자 전망이 추가로 수정되는지도 중요해요. 그리고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 새로운 병력 이동이나 군사기술 거래의 징후가 나타나는지도 한국은 면밀히 추적해야 합니다. 푸틴은 가능한 한 선거를 치르고 싶을 겁니다. 정상국가의 외형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동시에 전쟁을 계속하려면 더 많은 병력과 돈, 공장과 통제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두 목표가 점점 서로 충돌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상성을 연출할수록 총동원이 어려워지고 총동원을 강화할수록 정상성의 신화가 무너져요. 설명을 하면 할수록 약점이 드러나는 딱 그런 국면입니다. 따라서 9월 이후의 핵심은 계엄령이라는 단어가 뉴스 속보에 등장하는지 여부만이 아닙니다. 푸틴이 그 이름을 피하면서도 실질적인 계엄 조치를 얼마나 멀리 밀어붙일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해요. 만약 부분적 통제로도 병력과 재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크렘린은 언젠가 국민에게 전쟁의 실체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은 러시아가 강해지는 순간이 아니라 지금까지 유지해온 통치 계약이 끝나는 순간일 가능성이 큽니다. 푸틴은 계엄령이라는 이름 없이 러시아를 사실상의 전시국가로 바꿀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결국 그 이름까지 공식적으로 인정해야 하는 순간이 오게 될까요? 이 압력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한반도의 안보까지 어디로 밀고 갈지 계속 추적하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